예, 반갑습니다. 이 천도교 종합대학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게 돼서 저 또한 무한한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처음에 이제 석사 대학원을 다니면서 혼자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혼자 글 쓴 게 있어요. 아무 그 뭐 사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냥 쭉 쓴 게 있는데, 그때 썼던 게 뭐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가졌던 이제 의문이, 우리 민족이 나중에 이제 우리 김영욱 교수님 말씀하실 건데, 이 상당히 고대부터 그 영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영빨이. 그래서 저 다녀보면은, 만주 지역에 다녀보면 약간 뭐 11,000년 전 경부터 신석기 유적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직접적인 조상들인데 대부분 그 유적들이 동이족의 유적인데, 동이족 유적의 특징들이 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 유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민족 종교는 이렇게 뒤늦게 나타났을까? 사실 이제 수훈 선생에 의해서 이제 동학이 민족 종교는 최초로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중산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조금 다르죠. 이제 그 동학 천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제를 모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나라가 그 외래 그 종교들이 막 들어오면서도 이게 민족 종교가 나중에 나타난 배경이 우리 국가에서,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에 뭐 이제 같이 이제 뭐 동맹이니 무천이니 하는 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국가 종교 행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국왕 자체가, 그러니까 광교수대왕 비문을 보면은 천재지자 하느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국가가 곧 종교였지 않나, 그런 이제 종교가 일체화된 그런 이제 나라였지 않나. 그러다가 이제 외세가 이제 침입을 하게 되고 상당한 위기에 느끼게 되니까 이제 그 수훈 선생이 이제 동학을 창조했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광복 80년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미래의 길, 뭐 이 주제인데요. 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이 책이 광복 80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저희가 왜 냈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뭐 손자 손녀들이 배우는 역사가 과연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인가라는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희는 감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우리 역사를 갖다가 우리의 주체적 관점으로, 자주적 관점으로 편찬한 이제 최초의 책이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 역사교과서의 이제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역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역사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역사관은 이 볼관자잖아, 볼관자. 역사를 보는 눈. 그런데 역사를 보는 눈은 역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은 고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뭐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근현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게 다 사실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조각조각 나 있다는 거죠. 대일항전기 국사의 아와 비와 이렇게 써놨는데요. 용어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쓰는 말이 일제강점기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라 그러다가. 그러면 일제시대란 말이나 일제강점기라는 말이나 이게 뭐 다른 뜻이에요? 중심은 누가 있어요? 다 일본이 중심이죠? 마치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면 대일, 누구는 대일 항쟁기 하는데, 항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뭐 국가나 사회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근데 대일 항전 하면은 이건 국가 대 국가로서 전쟁을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그 헌법 전문에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일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일 항전기로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는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독립운동사가 이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도 물론 마찬가지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총을 들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 붓을 들고 펜을 들고 역사전쟁을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회 대통령 백암 박은수 선생,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국무령, 책임 의원내각제 비슷한 국무령제로 바뀌었을 때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 다 역사학자죠. 단재 신초 선생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단재 신초 선생이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단재 선생이 그 조선 항고사를 쓰면서 여기에서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 민중이 자기를 위하여 일어선 것은 동학혁명이 최초다라고 아주 의미 부여를 높게 합니다. 그래서 동학 그 혁명을 가지고 단재 신초 선생은 민족해방과 이게 민중해방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단재 선생이 말한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아는 뭐냐, 민족으로 치면은 우리 민족과 그 다음에 일본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와의 싸움을 갖다가 아와 비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이 실제로 쓴 글 중에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란 글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제국주의가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맞서 싸울 것이냐, 민족주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 국가 내부로 보면은 다 한 국가 내부가 전부 다 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국가 내부에서 아는 뭐냐, 바로 동학농민혁명에서 말한 민중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지배자 이 토호들, 이들을 갖다가 비하로 보는 거죠. 이거는 단재 신초 선생이 1923년에 쓴 조선혁명선언에도 정확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혁명을 가지고 단재 선생은 민족의 주체성과 민중의 힘이 결합된 사건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치적인 평가고, 역사적으로 볼 땐 그럼 아가 누구고 역사학으로 볼 때는 비아가 누구냐. 여기 단재 선생이 여성 과목에서 신험을 할 때 이건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의 야유의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조선 기생 일본 게이사 끼고 술 먹고 놀면서 우리 역사를 난도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만든 학문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식민사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자마자 역사 왜곡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이전부터 역사 왜곡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조선사편수회 하면은 마치 이게 역사 연구기관 같잖아요. 전혀 역사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조선사편수회의 회장은 누구냐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에요. 이 정무총감이란 자리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이걸 다 한 손아귀에 쥔 사실상 조선총독보다도 실질적인 권력은 더 세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조선사편수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조선사편수의 간부에는, 고문에는 이완용이라든지 권재순이라든지 권중현이라든지 하는 조선인 친일 매국노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일본이 1942년경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네도 질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할아버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릴 때 일제 말기에 세층의 대동아전쟁 말기에 연료가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진을 채취해서 뭐 연료로 썼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때도 조선사편수의 예산은 한 푼도 안 깎았어요. 뭐냐면 자기네 미래예전에서 패전하고 나서 일본도 자기네 질 걸 알았어요. 우린 져서 쫓겨나지만 이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심어 놓으면은 우리가 다시 점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조선사편수의 예산은 10원도 안 깎았어요. 실제로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왜 우리가 아까 그 책에 대한민국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과서가 단재신초의 역사관을 가지고 썼느냐, 이 조선사편수의 역사관을 가지고 썼느냐,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일항전기에 안은 누구냐? 안은 당연히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죠. 역사학의 안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붓을 들고 역사학을 한 사람들인데요. 그 집단으로 치면 이제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 독립운동가기 한 역사학자들. 그래서 백암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석주 이상용 선생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사회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사적 유물론을 받아들였던 역사학자들인데, 이들은 주로 이제 경제사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회경제사학자라고 불리죠. 근데 이들은 이 민족사학과 막수주의 사학은 둘 다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이분들이 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비아는 누구냐? 대일항전기 때 비아는 우리 역사를 식민사관으로, 황국사관으로 난도질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료조작의 달인인 조선총독부와 경성제대 교수로 있었던 이만희시 류, 그리고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했던 이들의 이만희시 류라든지 뭐 시다쇼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뭐 이런 인물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역사를 난도질해왔던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 대일항전기에 비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광복 이후에 과연 누구의 역사관을 계승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공관이라고 불리는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를 보통 이제 정치학계에서는 해방공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공간, 우리로 치면 미 군정 때고 뭐 소련 군정 때고 하는데, 이 시기 때 역사학계에는 요즘으로 말하는 학파로 치면 세 개 학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 역사학계, 단재신초 선생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를 추종했던 사회주의계열의 역사학자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일본인들의 녹을 받아가면서 우리 역사를 난도질한 식민사학자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일본이 우리 역사를 난도질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역사의 시간을 축소하고, 또 하나는 우리 역사의 공간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을 가짜로 몰고, 그 다음에 뭐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삼국의 건국기록도 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역사의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거죠. 그리고 공간을 축소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역사는 뭡니까? 뭐 몽골 만주 대륙에서부터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까지가 다 한 역사였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 중에 대륙을 자르고 해양을 자른 다음에 열도를 잘라낸 다음에 반도로 가두고, 반도의 북쪽에는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한사군의 중심지는 낭랑인데 평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반도의 남쪽에는 일본의 식민지인 임날본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식민지로 시작했으니까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역사의 숙명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방공관에서 이 민족주의 역사학계, 막수주의 역사학계가 있었고, 이 아죠. 그 다음에 비아인 식민사학계가 있었는데, 조선사편수의 황국사관을 추종하던 식민사학계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정보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한국정부제, 이 국내에 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개편됐냐. 여러분, 이기백 교수라는 사람 다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다 이 한국사 실론을 교재로 다 썼어요. 지금도 해외에 미국, 유럽에 전부 다 이 책이 번역돼서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기백 교수가 한국사의 세 학파를 분류했는데, 벌써 아까 우리가 본 민족주의학 있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계열의 유물학안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식민사학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민사학계는 사라지고 뭐가 남아 있어요? 실증사학으로 이름을 딱 갈아치웠죠? 그러니까 이 실증이라는 거는 역사학에서 역사학의 목적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역사학이 전부 다 실증으로 하지 실증 아닌 걸로 역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민사학이란 이름표를 실증으로 갈아치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표를 갈아치우고 우리가 보니까 지금 나라가 해방되고 보니까 잘못했다, 우리가 일본인에게 욕을 받아가면서 우리 역사를 난도질한 거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의 역사학을 따라가지고 바른 역사학을 해야 되겠다 이랬으면은 괜찮은데, 이름표만 실증사학으로 갈아치우고 총독부 역사관, 황국사관을 계속 지금까지 추종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란 비판을 계속 이제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수한 역사학자 누구 있어요. 그럼 누가 식민사학에 대해 문제점 제기하면 반응이 딱 뭐냐면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일단 이 논의 자체를 안 해요. 말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 식민사학에 문제 제기하면은 그건 사이비 역사학이야, 유사 역사학이야 라고 해서 딱지 붙이는 거죠. 마치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나 미군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한 것처럼, 그런 식의 방식으로 역사학에서 그러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는지 고대 요동에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평양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너는 사이비 역사학자고 유사 역사학자야 라고 이제 딱지를 붙이는 걸로 지금까지 학문 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건데요. 이 한국사 실론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까지 한국 역사 교수가 썼던 건 100%라고 보시면 돼. 100%. 그들의 뿌리를 찾아보면은 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상소학이라는 거는 메이지 때, 명치 때 일본에서 이제 소학교로 초등학교를 갔다가 심상소학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서 심상소학의 국사 하면은 뭡니까? 일본사죠? 일본사가 국사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는 한국사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1919년에 3.1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게 한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쳐가지고 이 뇌 구조를, 역사관 자체를 바꿔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사를 조금 가르치기 시작한 게 보충교재예요. 그래서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가 바로 한국사를 뜻하는 겁니다. 조선사를. 그런데 이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에 큰 틀은 뭐냐면 황국사관이란 건데요. 황국사관으로 반도사로 가두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반도의 남쪽은 외의 식민지 임나가 있었다. 그리고 총독부가 지금 통치하는 거는 우리 조선민족에게, 한민족에게 큰 은혜다. 이 틀을 가지고 이제 가르쳐 온 건데요. 여기서 황국사관이란 게 뭐냐면 일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고대, 아주 옛날에 조몽시대, 그 다음에 야요이시대, 고분시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야요이시대는 보통 이제 서기전 한 3, 4세기 무렵부터 갑자기 거대한 고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서기 한 3세기 후반, 4세기 무렵까지가 야요이 시대인데,
이때부터 고조선을 비롯해서 부여 이 고구려 이쪽 사람들이 건너가는 게 일본 열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일본이 황국사관의 일단 첫째 목표가 한국을 점령하고 두 번째가 만주를 점령하는 건데요. 여기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우리 그 정치 체제를 처음 만들었어. 이러면 말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일본 민족은 한국도 고대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 열도에서 자생했어. 그런데 일본 열도에서 자생해가지고 고대부터 야마도회를 세웠는데 이 야마도회가 군사 강국이었어. 그래서 이 군사 강국이 한반도 남부를 고대부터 점령하고 식민지로 운영했는데 그게 임나일본부야. 이렇게 만든 것이 황국사관인데 이틀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사교과서의 역사관은 다 이틀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광복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역사교과서의 역사관은 첫째는 일제 황국사관이고 조선 후기의 노론사관인데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이에요.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된 아주 권력을 강고히 하게 된 시초는 우리가 인조반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인조반정이란 표현보다 괴해년에 일어났으니까 괴해정변, 괴해쿠데타라고 썼죠. 신하들이 왕을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광해군을 내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유교국가에서 임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군부 그렇게 부르죠? 임금 군자에 아비부자로 써요. 그 신하들은 신자에다가 신자라 그러잖아요. 신하 신자에다가 아들 자자 써가지고. 그런데 유교국가에서 임금은 신하들이 내쫓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내쫓아 완전 패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정변 일으키는 세력은 율곡이의 제자인 서인들이 일으키는 건데 논리를 뭐로 잡냐면 우리의 임금이 누구냐, 우리의 군부가 누구냐, 조선 임금이 아니야. 우리의 군부는 명나라 황제야 이거예요. 그런데 광해군이 명과 후금, 그러니까 명과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후금이 명과 청이 대륙에 패권을 두고 분쟁을 할 때 광해군이 어떻게 합니까? 딱 판세 보니까 저거는 이제 청나라가 이기는 판세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등거리 외교라죠. 신하들이 전부 다 명나라 요청에 의해서 군사 파견해야 된다고 할 때 광해군은 우리가 군사 파견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해서 계속 신하들이 다 주장하니까 사대주의자들이 광해군은 자 그러면 우리가 군사를 갖다가 압록강변에만 파견해가지고 그냥 휴의만 하자. 근데 결국은 이 서인들이 광해군을 내쫓는데 내쫓는 명분이 뭐냐면 이 조선 임금은 제후라는 거예요. 명나라 임금이 황제고, 그러니까 조선 임금은 황제의 신하라는 거죠. 근데 이 신하인 광해군이 임금이자 아버지인 명나라 황제를 돕지 않고 등거리 외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해군을 내쫓는 것은 우리의 진짜 군부인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다 라는 극도의 사대주의 논리죠. 유아도 해군 자체가 사대주의였지만 여기에서는 그 인조 반정이라고 불렸던 괴해정변에서는 완전 사대주의 논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당수 이완용이 일본의 데라우치 초대 총독하고 나라 팔아먹는 협상을 할 때 마지막 걸림돌 하나가 뭐냐면 당시 고종순종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데라우치가 황제였잖아요. 그 조선이 대한제국이 돼갖고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데라우치가 그 왕으로 봉해주겠다. 일본은 자기네 천황, 황제라고 하니까 천황 아래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왕으로 봉해줘야지 하니까 이완용이 그러지 말고 그냥 대공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대공. 자기네하고 같은 신분이라는 거죠. 신하하고. 그래서 마지막 괴해정변으로 권력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1910년에 그 서인들이 노론으로 변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바로 그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
현재 교과서에서 완전히 관철되고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 이제 후반 이후로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부 근현대는 진보적 색채를 조금 가미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앞부분은 전부 다 교과서를 분절적으로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학자들이 쓴 거 갖고 외워. 그 다음에 고대사는 고대사 학자들이 쓴 거 가지고 외워. 그래서 보면은 고대사는 총독부에서 쓴 거 그대로 지금 교과서에 관철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나라를 팔아먹은 노론의 관점이 그대로 관철되어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태도라고 불리죠, 이병도가. 그런데 저는 이들이 말하는 태도는 뭡니까? 북극성이잖아요. 항상 이들이 국사학계라 그럴 때 저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 국이 어느 나라인지 저는 늘상 의심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이냐, 대일본 제국이냐, 현재는 일본국이냐 의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병도라는 사람이 말한 거 보세요. 내가 대학 3학년 때 교수인 찌다쇼키치 씨와 그의 친구인 이케우치 히로시 씨의 사랑을 받아 졸업 후에도 이 두 분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보내주어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사업가에서 우리 학자를 난도질한 사람을 갖다가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이었다. 여기서 실증이란 그 말장난이 나오는 건데요. 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학문이 실증적이나 실증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조금 그 실제 내용을 보여주실 건데요. 이 이병도가 서울대 국사학과를 장학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학술원을 장학해서 학술원장을 20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이 바닥이잖아요. 아직도 일본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병도가 그 다음에 허정 4.19 혁명 이후에 그 허정 과도내각이 들어섰을 때 문교부 장관을 했어요. 그때 4.19 혁명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가 서울대를 중심으로 전체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같이 조선사 편수에 근무했던 신석호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장악하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신석호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경성제대 본과 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만희시 박사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아까 이만희시로 우리 역사 비하에서 나왔었죠. 사료 조작의 달인이라 그랬죠. 근데 신석호는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 그랬죠. 또 보세요. 신석호가 뭐라 그러나. 내가 경성제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였다. 내가 일제 치하의 대학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조선사학을 전공한 것은 항일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놀라운 발언이에요. 내가 일제 때 관동군에 들어간 거는 항일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군인들은 그렇게까지 얘기 못해요. 이 학자들이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식민사학을 연구하다 보면 묘한 특징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수진보 비식민사학 한통속인 분야가 바로 이 분야예요. 다른 분야는 여러분 법조계도 보면은 뭐 보수 법조인은 물론 많지만 뭐 민변이란 진보 법조인 모임도 있고 다른 모든 학계는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역사학계는 보수 진보가 다 한통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 80년대부터 운동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역사운동에 나서기까지의 많은 갈등을 겪어요. 뭐냐면 저 찾아오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식민사학 이렇게 보면은 마치 보수 학자들은 식민사학을 옹호하고 진보인 척하는 학자들은 식민사학을 비판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분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실제인가? 실제 연구해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핵심 이유인데, 진보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식민사관을 옹호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수 극우 세력들이 식민사학을 옹호하고 나선다면 그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식민사학을 옹호하고 나서는데요, 바로 이 신석호의 고대사학과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 강만길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강만길 교수가 직접 쓴 글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신석호 선생님이 국사편찬위원회 근처 다방에서 전화를 걸어서 좀 나오라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나갔더니 고려대학교에 사위를 피했더니 총장이 후임을 준비하라기에 자네를 추천했으니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정말 귀를 의심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적을 두고 여기저기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7회 졸업생인 내가 신석호 선생님의 후임으로 더구나 사학과 졸업생 중 최초의 모교 전임 교원으로 추천되었다니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 와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무서운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만약 고려대학교 사학과가 아닌 다른 학교에 진학했다라면 신석호 선생님을 못 만났을 것이고 학부 졸업 후 국편에 취직하면서 대학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며 따라서 학문 생활을 계속하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만길 교수가 자기 자서전에서 쓴 얘기예요. 이 과정 전체를 통해 신석호 선생님이 계속 실질적 지도교수요 학위심사위원이었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와 동떨어졌다 해서 간섭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아마 이런 지도교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학문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 같은 은사님들의 교육자로서의 충정과 학자로서의 폭넓은 학문관이 뒷받침되어 역사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같은 뜻높은 뒷받침에 부응할 만한 결과가 되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이거를 현재 우리나라의 어느 저명한 진보 정치가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유한용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국회의원도 못 됐을 것이고 도지사도 못 됐을 것이고 나는 유한용 선생님의 뜻높은 정치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뭐가 있었어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분이 이 역사가의 시간 자서전 뒤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시절에 일기를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친일 반민족행위 자로 선정이 되면 그 집안에 공문을 보낸다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당신 내 집안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보냈냐면 벽초 홍명희 선생 집안에 보냈어요. 홍명희 선생은 좌우 합작인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 사회주의자 대표로 신간회 부회장을 했죠. 그 아들 홍기문 선생도 독립운동가죠. 그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버님은 금산군수 하던 홍범식 선생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 망하니까 자결한 3대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그 집안에 그 벽초의 할아버지가 그 중추원 참의를 했다고. 중추원은 일본에서 이 조선의 이 고관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만든 형식당의 명예직이고 망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회의 한 번도 안 한대요. 이제 거기에 참의를 했다고 당신 집안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니까 그 후손이 전화 걸어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뭐 좋아요, 뭐 3대 했고 그러나 한 사람이 친일파 있으면 했다 한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왜 이병도 신석호 빠지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병도 신석호가 들어오니까 명단에 들어오니까 이 강만길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학과 출신 교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분들을 갖다가 친일 반민족 행위 대상자로 넣는다고 말이 안 되지. 사퇴했어요. 그러면 남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친일파 매국 친일파라고 선정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학 가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서울대 출신들은 서울대 가서 이병도 만났고 고대 출신들은 고대 가서 만났고 2차적 관계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위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위원한 거는 그 친일파 역사학자 친일파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진보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나치 역사관 옹호하지 이러면 그 진보가 되겠어요? 한국만 유일하게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식민사관을 옹호하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내려온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이병도는 서울대하고 학술원을 장악했고, 저 신석호는 고대하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장악했다는 건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를 썼는데, 여기에 역대 퇴직자 명단에 일본의 신석호예요. 신석호의 재직기간을 1929년 4월부터 65년 1월 22일까지로 써놨어요. 그러면 1929년에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었어요? 조선사편수회가 있었죠? 조선사편수회를 국사편찬위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르텔이 완전 100% 카르텔이기 때문에 딴 분야 같으면 난리 나는데 역사학 분야는 전혀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까지를 왜 하냐면, 강만길이란 교수가 그러면 신석호를 그렇게 띄웠으면은 단재 신초 선생은 100배 더 띄워야죠. 이 강만길 이 양반이 신초를 갖다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라는 건 역사 발전의 구조적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왔다라고 비판하고, 문헌 비판이나 사료학적 엄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신초의 역사관은 사회구조 변화나 계급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약하다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친일매국 신석호는 떠받들면서 역사학을 하다가 또 아나키즘을 하다가 감옥에서 옥사한 단재신초는 비판해요. 그러니까 짝퉁 진보들이 저 뒤에 숨어가지고 단재신초를 비판하죠. 그래서 지지난 정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한국학진흥사업단의 1년 예산이 300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많아요. 그런데 그 단장했던 사람이 역사학 학술대회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재신초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뇌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걔도 거기 있던 사람이 아무도 항의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저한테 술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 사람 이름은 안 쓰고 누군지 알 수 있게 우리 안에 식민사관에서 이제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김용섭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연대로 가서 정년한 분인데요. 이분이 서울대 시절에 쓴 이야기예요. 자기가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교학부장 고윤석 교수도 포함된 4~5명의 중년, 노년의 교수가 내방하였다. 노크를 하기에 문을 열었더니 김원룡 교수께서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CMS 선생님인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코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CMS가 누구냐면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간사에다가 경성제국대학 교수였죠. 이 조선사편수의 간사이자 경성제대 교수가 해방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사학과 들락거리면서 교수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이 김원룡이 누굽니까? 문헌사학으로는 이병도, 신석호가 다 잡았고, 고고학으로는 김원룡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헌사학만 식민사학이 아니라 고고학도 전부 다 식민고고학이에요.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외국인도 많이 온다는데 거기에 단군 한번 찾아보세요. 단군이 있나. 그래서 이 존 카터 코벨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콜롬비아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 최상위, 못해도 10위권 내엔 늘 들어요. 웬만하면 3, 4위쯤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동양미술자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에 왔죠. 일본 와서 연구를 보다 깊이 해보니까 일본의 고대 문화라는 것이 고대 미술이고 뭐고 전부 다 가야 백제 이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때론 주인들에게 질문을 받는다. 일본 문화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건너온 거냐 하면 이분은 맞다. 99%까지 일본의 고대 문화는 전부 다 한국에서 건너간 거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존 카터 코벨 박사가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한국 올 때는 자기가 일본의 모든 고대 문화란 게 99%까지 이 한국 고대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해서 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대접받을 줄 알았죠. 식민사학자들한테 엄청 핍박받았어요. 식민사학자들이 저 코벨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온갖 음해를 하고,
그래서 코벨이 딴 건 바라지 않는다. 외국인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비자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간하지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도움을 안 줘가지고 계속 6개월씩 갱신을 했어요. 이분은 A급 학자예요. A급 학자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버텨나가는 겁니다. 뭐 갈릴레오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죽으면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뭐 죽이기까지는 않으니까 온갖 시련과 수모를 겪어도 버텨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1981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지금의 나이 든 사람들은, 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 그러는 것인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을 테니까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캐캐 묵은 주장들을 일수해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 뭡니까? 식민사학을 해체하고 당신네 한국 고대문화가 얼마나 우수하고 찬란한지 아느냐? 이게 진실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1916년, 17년에 이 역사비평이란 잡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소치체층,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식 운동권은 아니고 그 당시는 합정운동 하다가 노동운동 하러 가는 건데, 노동운동 겁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학원 가가지고 그 자칭 진보를 표방하며 만들었다가 지금은 완전 총독부 기관지가 된 역사비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 고대서와 사이비 역사학이란 특집을 2차례에 걸쳐서 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고대사는 총독부 역사관이 만세고 그거를 비판하는 건 다 사이비 역사학이다. 그 논리고 총독부는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신다. 이런 논문을 젊은 애들 시켜서 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회에 놀라운 구조가 드러났는데, 좌우 합작 구도.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 타이틀을 딱 붙여가지고 해줬는데, 무서운 아이들은 원래 프랑스의 장곡토가 붙인 앙팡 테리블이잖아요. 앙팡 테리블은 뭡니까? 기존의 권위,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게 앙팡 테리블이죠.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다. 이게 앙팡 테리블이에요. 프랑스에서 이 젊은 학자들이 나치는 영원하다 하면은 앙팡 테리블이라고 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 붙여주니까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에서 나서가지고 마치 위대한 역사학자가 나온 것처럼 떠들었는데, 이 놀라운 구조가 여기 위가야, 규경량, 안정준, 우린 총독부 역사관 영원하다라고 글을 쓰기 전에는 다 시간 강사들이었는데, 글 쓴 지 6개월, 1년 만에 이 규경량은 카톨릭대 교수가 되고, 안정준은 서울수립대 교수가 되고, 위가야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이 됐어요. 총독부 만세하고 나니까. 여러분, 뉴라이트가 2종류가 있어요. 지금 뉴라이트는 지금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니, 지금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김낙년이,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죠.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양이, 국사편찬위원회 허동연이, 이런 뉴라이트들은 안병직이 하는 식민지 근대론, 이런 뉴라이트들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감별하기 쉬워요. 이런 뉴라이트는 감별하기 어려워요. 총론에서는 식민사학자들이, 총론에서는 식민사학, 서론에서는 한마디 딱 비판해놔요. 비판해놓고 본론 결론에서는 전부 다 식민사학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언론 때문인데, 한국 언론이 조사해보니까 아시아에서도 신뢰도 꼴찌예요. 왜냐하면 언론은 뭡니까?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고 양쪽이 분쟁이 있을 때 최소한 중립지대에서 이게 양쪽을 다 전달해야 되잖아요. 한국 언론은 늘 나쁜 쪽 편에 서가지고 선수를 띄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바닥인데, 언론 카르텔들이 있어요. 한국일보 기자 조태성이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낙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안정준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김재원이,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규경량,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무서운 아이들의 말 속에
학자적인 말이 한마디나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낙랑군이 어디에 있었냐 라고 말하려면 사료에는 어떻게 나온다라고 해야 학자죠. 그러면 낙랑군은 서기전 108년 중국 한나라가 위만을 무너뜨리고 그 위만조선의 수도 자리에 세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낙랑군의 위치가 어디였나를 알려면 도쿄대 사학과 교수가 뭐라 그랬나, 서울대 연고대 사학과 교수가 뭐라 그랬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낙랑군이 실제로 있었을 때 쓰여진 사료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후한서에 뭐냐면 후한서 주석에 보면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그 다음에 낙랑군 장자면은 그 땅이 요동에 있다. 다 요동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무서운 아이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그 낙랑군이 평양에 있지 않고 요동에 있다는 사료, 고대 사료를 제시하면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누라이트인데요. 겉과 속이 같은 누라이트 이영훈이 반일 종족주의, 우리 민족도 없다는 게 종족이지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이영훈이가 하는 말이 조선은 민족 개념이 없었고 종족 개념이 있었다. 조선 왕조가 단군 조선을 개성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국 고대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대 노태동 교수와 그의 후배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실증적으로 근거가 확실하다. 실증 또 나오죠. 노태동은 고조선은 BC 4세기 지금의 요하에서 등장해서 BC 3세기 청천강 이남 평양으로 중심지를 이동했다. 그리고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해군연을 설치했는데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 겉과 속이 같은 솔직한 누라이트와 겉과 속이 다른 이 누라이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낙랑군은 버젓이 평양에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낙랑군이 저 사람들하고 식민사학자들하고 저 언제 한번 어떤 계기로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사료 쭉 제시하고 2만원 사료가 낙랑군이 고대 요동에 있다 그러지 않느냐. 지금은 요동이 저기 이제 요하 동쪽을 말하는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고대의 요동은 지금의 북경 부근의 하북성 일대가 고대 요동이에요. 근데 지금 요동이라고 쳐도 평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료 쭉 제시하고 당신들이 역사학자면은 이 사료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지. 이 사료 없는 걸로 치자. 한국 식민 역사학계는 그게 가능해요. 100% 한통속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료 없는 걸로 쳐. 자기네 불리한 사료 나오면 이 사료가 틀린 거야. 이게 역사학이야? 그리고 낙랑군이 지금 평양에 있다는 사료 단 한 개만 대봐. 당신도 역사학자냐? 단 한 개만 대봐. 빵개 아니야, 빵개. 조용해요. 그런데 이 카르텔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교과서라는 거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하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아요. 먼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진흥왕 때 신라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함경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순수비를 세우잖아요. 황초령빈이 마울령빈이 하는 순수비를 진흥왕이 세워요. 그런데 삼국 통일을 이룩하고 난 다음에는 영토가 더 줄어들었어요. 대동강 남쪽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남북 통일 달성했는데 영토는 경상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훌륭한 통일의 전사나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당나라가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신라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 이름을 뭐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나당전쟁 이렇게 가르치죠? 아니 하려면은 나라의 앞자를 따가지고 신당전쟁 이래야지. 나당전쟁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 러우 전쟁 이렇게 해야지. 러나 전쟁 이렇게 해요. 그럼 나가 어디에 우크라이나 보고 러나 전쟁하면 그게 나를 이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든지 하여간 머리 써가지고 우리 역사를 깎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데요. 그 신당 전쟁에 충부수가 어디냐면 매소성 전투라는 건데 이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이김으로써 당나라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 매소성을 지금 여기 국가교과서에 보면은 모든 교과서가 똑같아요. 지금 사용하는 여기 경기도 연천에 대전리산성이라는 곳으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신당 전쟁에 대해서 삼국사기 사료는 1차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나라의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그래서 우리 군사,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내쫓고 전마 3만 380피를 획득하고 남은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 그러면 이 매소성은 군사 20만 명이 주둔할 수 있는 데죠. 거기다 말이 3만 필 이상이 있어야 되는 데죠. 연천의 대전리산성 한번 가보세요. 그 군사 2,000명도 주둔 못해. 20만 명은 커녕. 말 3만 필? 거기 30마리 먹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야 하고 뭐 딴소리 하면은 나 사이비 역사기, 유사 역사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연천의 대전리산성을 매소성이라고 해놨는데 보니까 자기들 가서 보면 도저히 20만 명은 안 되니까 이건 사료가 잘못된 거야. 20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역사 공정하다가 처음에는 한국을 신경 썼는데 한국 학자들 조사해 보니까 중국 학자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같이 한국 학자들하고 같이 이호영 한국 학자가 당나라 군사는 4만 명이다 라고 20만 명 군사를 4만 명으로 줄였는데 대전리산성은 4만 명도 못 들어가요. 4천 명도 못 들어가요. 이건 둘째치고 2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4만 명이라고 축소하려면 근거를 대야죠. 근거는 뭐냐면 내가 보니까 못 믿어.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이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학하고 중국의 역사학하고 일본의 역사학은 역사학이 아니에요. 20만이라고 했으면은 대전리산성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신당전쟁이 벌어진 매소성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 대륙에서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라 강역은 통신라 강역은 대동강 남쪽이 아니고요. 왜 대동강 남쪽이라 그러냐면 당나라 태종하고 김춘추하고 나중에 폐강 이남을 신라가 차지해라 그랬는데 그 폐강이 대동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폐강은 다 만주에 있는 강이지 대동강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수많은 신라군도 무수히 죽었잖아요. 그래 통일했으면 영토가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되겠나고요. 그런데 진성여왕이 최추원을 통해서 당나라에 보낸 국서가 지금 동문산에 남아 있어요. 그 국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강역은 신라의 서쪽 강역은 백이숙제의 고죽국과 강역이 연접해 있다. 연달아 있다라고 말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저기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고죽국, 지금의 하북성 노령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라 강역입니다. 진성왕이 최추원 통해서 당나라에 보낸 국가잖아요. 우리 땅이 니네 당나라 하북성 노령은 거기까지 우리 땅이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대동강 남쪽이면은 당나라에서 이거 진성여왕, 이 최추원 이거 다 돌았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라는 이 고구려 강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고구려 강역에 발해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발해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강역은 어디냐? 아무도 연구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자세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쪽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모든 연구는 100% 다 대동강 남쪽까지가 통일신라 땅이라니까 그건 다 헛소리인데 그렇다 그래서 신라의 북방강역이 통일신라의 우린 대신라라고 표현했는데 후기신라 어디인지 아직까지 학문이 그쪽까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발해에 왕족들 무덤이 있는 곳은 발해 땅이 아니겠느냐. 일리가 있죠? 발해가 자기 땅이니까 정여공주묘, 정예공주묘 하는 발해 왕족 무덤들이 있는데 그 지역은 신라 땅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라 강역이 나중에 고려 조선의 국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고려 지도가 여러분들이 다 배웠고 학교 때 본 기억 나시죠? 이 지도 보면 참 고려 볼품없는 나라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도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그려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보세요. 모든 교과서가 해놓고 나서는 여기에 고려는 저 압록강에서부터 함경 남도까지 그려놓고 천리장성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장성이라는 거는 쌓려면 노동력과 돈이 엄청 들잖아요. 장성을 쌓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서 지켜야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장성이라고 표시에는 바깥쪽에 고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그럼 고려 사람들은 우리 심심하니까 장성 쌓자. 너 저기 가서 10년 근무하고 와. 그럼 고려 백성들을 예 알겠습니다. 쳐들어오는 군사는 없지만 가가지고 내 청춘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 이랬단 이야기예요. 고려의 행정구역은 고려는 5도 양계제도인데요. 그냥 국방과 관련 없는 그 후방지역은 5개 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교주도, 서해도, 양광도 이렇게 하고 군사지역, 북방의 군사지역은 서북방은 북계, 동북방은 동계라고 했어요. 근데 동계를 지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함경도 원산 부근에서부터 포항까지 내려왔죠. 뭐 이런 행정구역이 있을 수가 있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 행정구역을 이렇게 세로로 쭉 해놔갖고 이 지역들은 뭐냐면 이 행정구역들은 저 교주도나 충주도의 양광도의 동쪽 사람들은 생산 구경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괴롭히려고 만든 행정지도잖아요. 그러면 고려의 동계가 어딘가 이걸 알려면 이 지도가 이런 지도를 누가 처음 만들었냐면 이병도가 일본인이지만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학문이 실증적이었다라고 한 쓰다 소키치 유케우치 히로시가 그린 지도예요. 그런데 실제 고려의 동계가 어딘지를 알려면 도쿄대 교토대 교수가 뭐라 그랬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지금 북경대 청와대 교수 서울대 연구대 교수가 뭐라 그랬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사 지리지가 있어요. 고려사 지리지에서 동계가 어떻다라고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업 이남에서 삼척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그럼 고려 동계의 북쪽은 어디예요? 공엄이란 곳이죠. 공엄진이란 곳인데 공엄은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을 테니까 삼척은 들어봤죠? 삼척이 지금 포항에 붙어 있어요. 삼척이 포항이에요. 이게 사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만 명의 역사학자들이 삼척이 강원도인지 삼척이 경상도인지도 모르고 지도 그려놓고 학생들 호도해왔고 지금도 호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천령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천령도 요 안변도부 지금 함경도 이 안변 지역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천령이라는 건데요. 천령은 왜 문제가 되냐면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잖아요. 고려 우왕 14년 1388년인데요. 이때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천령위를 설치해서 자기네 땅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니까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이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요동정벌군을 띄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령을 여기에 함경 남도에 설치해가지고 반발하면 군사가 저기로 가야죠. 천령으로. 군사는 왜 저쪽 요동으로 가냐고요.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수사본부에 전화가 왔어요. 연쇄살인범이 의정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대전으로 막 가는 게 잡으러. 그러면 천령은 어디냐? 원천령이 요 심양 남쪽인데요. 뭐든지 사료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명사의 명나라 정사인 중국의 24사, 25사 중에 정사인 명사 지리지에 요동도 주의사사 산하에 천령위가 있어요. 그 명사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령위는 1388년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예눈주 지금 현재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천령시에 운주구가 있어요. 운주로 옮겼다.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그러니까 천령위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이 봉지보라고 썼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몰래 세워놓은 건데 저희가 답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웬만하면 찾는데 이거 처음에 못 찾았어요. 한참 헤매다가.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심양에서 20, 30년 기사 한 사람을 후배해가지고 갔더니 요 근처까지는 데려다 줬어요. 근처까지 가서 물어보니까 또 마을 사람도 조기조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한 할아버지를 만나갖고 얘기했더니 안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저 양반도 저기만 얘기하지. 왜냐하면 다 숲풀이 우거져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할아버지가 지정한 데를 가서 숲을 걷어내고 사진 찍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잖아요.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가고 그 천령이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여기가 옛날 천령성 자리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고려 강역이단데 그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공엄지는 어디냐면 공엄지는 두만강 북쪽 700리가 공엄진이에요. 이거는 고려 사에도 나오고 태종실록, 세종실록에도 다 나와요. 그래서 아까 고려의 동계는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컫는다 그랬죠. 그 공엄은 고려강역은 북쪽은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이고 서쪽 강역은 심양까지예요. 고려 강역이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신라 강역, 통일신라 강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 강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요. 태종실록에 보면은 명나라의 태종이 김첨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사신으로 보낼 때 지도까지 다 첨부해서 보내요. 지도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라고 해서 김첨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명나라의 공엄진 이북은 요동으로 한속하고 공엄진 이남부터 천령까지는 그대로 본국 조선에 속하게 해달라고 김첨을 보내 청했는데 이를 허락해서 일국의 신민들과 더불어 감격해 맞지 않았다. 그래서 태종이 이 사신인 김첨에게 땅 15교를 선물로 부상으로 줬다.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검색해 보시면 조선왕조실록이라 서비스 돼요. 거기에 김첨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잘해왔다고 조선 강역을 명나라와 영락제와 협상해 가지고 협상해서 바로 이만큼을 지금 심양에서부터 공엄진까지를 조선의 땅으로 명나라에서도 인정했다라고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고려 강역을 그대로 조선 강역으로 인정받았다고 체결해 왔기 때문에 땅 15개를 선물로 줬다라고 태종실록에 나와 있고요. 또 세종도 고왕제 주원장이 조선지도를 보고 조사하기를 공엄진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래라 라고 해가지고 태종, 세종이 전부 다 조선국경은 지금의 심양에서부터 공엄진까지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세종이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사군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조선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장됐다. 그렇게 배웠죠? 그럼 조선국경이 가장 넓었을 때가 압록강, 두만강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909년도 간도협약에 이르면은 일본이 청나라에 만주부설권을 대가로 간도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교과서 논리에 따지면은 간도는 신라 때도 우리 거 아니었고 고려 때도 우리 거 아니었고 조선 때도 우리 게 아니었는데 뭘 팔아먹어요?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게 아닌데 청나라는 왜 간도 부설권이라는 돈을 주고 간도를 사요. 지네게 아니니까 돈 주고 샀지. 이 강연을 했더니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더니 강연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끝나고 자기가 이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를 30년 했는데 형분인데 제가 이 간도협약할 때 도저히 자기를 가르치지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걸 왜 우리 땅이라 그러는지. 1500년 전에 고구려 때 우리 거라고 해서 우리 거라고 주장하냐, 발해 거라고 해서 주장하는 거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선생님 강의 듣고 보니까 이제 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고려강역, 조선강역을 저따위로 가르치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짓고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짓거리들을 역사학자들이 하고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이 나라는 과연 해방되었나를 질문하는 거고요. 마지막 보론으로 독도 문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독도는 연합국 46년 2월에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만든 지도에 이게 딱 국경 안쪽에 우리 거로 딱 돼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1951년 8월에 해상보안청에서 만든 일본 영역 참고도에도 이 죽도, 일본에서는 독도를 죽도라 그러죠. 우리 거를 정확히 돼 있어요.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데서 나랏돈 1년에 수백억씩 쓰는 데서 무슨 책을 냈냐면,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 문제를 일본 국회에서 발언한 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번역해서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1951년 10월 22일 일본 중의원의 국회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발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번역문을 보면은 일본 영역 참고도를 보면 일본해를 지나고 있는 이 일본의 영역을 표시하는 선이 죽도의 바로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발언도 틀린 거예요. 이 발언은 뭐냐면, 원래 일본 영역 참고도 보면 일본을 가리키는 이 독도를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일본 국회의원은 이 독도를 표시하는 선이 독도 위로 정확하게 독도를 반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일본 영역 참고도를 보면 일본 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의도적으로 오역을 해서 독도를 일본 거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 번역기가 저절로 이렇게 했겠어요? 동북아역사재단에 간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 이 역사 문제는 당파 초월하고 여야 다 초월해야 돼요. 우리나라 간첩법, 국가보안법 빨리 개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현재 국가보안법은 북한으로부터 돈만 원 받으면은 온 집안이 도둑나는데, 미국 간첩, 중국 간첩, 일본 간첩은 처벌할 법조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간첩죄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래서 국고 47억 원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면서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역사학계에서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황국사관에 다 물들어 있다. 자기네는 아니라 그러죠.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 자기네가 식민사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서론에서는 식민사학 한마디 비판해 놓고 그 다음에 본론결론 다 식민사학이고, 그 문제 제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늘상 하는 얘기가 그거는 학계에서 정리가 끝났어. 맨날 그 얘기예요. 낙랑군이 평양에 있어? 아니 요동에 있다는 사료들이 있는데 하면은 그 학교에서 정리가 끝났어. 임나가 가야야? 임나 가야 아닌 것 같아. 나 학교에서 정리가 끝났어. 단군 실존 인물인 것 같은데 단군과 가짜야. 학교에서 정리가 끝났어. 이런 걸로 유지해 온 게 현재의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역사 학계고, 그런 논리 가지고 교과서를 써가지고 우리 후손들의, 우리 2, 3세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계속 황폐하잖아요. 자살률 OECD 1위고 그런 것들로 다 이런 잘못된 정신세계, 잘못된 역사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 종교인이시고 하시니까 종교인들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요. 정신적 가치 중에 이 역사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정신적 가치입니다. 특히 이제 천도교 동학이야말로 아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동학농민혁명을 가지고 민족의 주체성을 드러냈고 민중의 힘을 드러낸 그런 이제
역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정리를 한 것처럼 이제 우리 민족 주체성하고 이 민중의 힘으로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